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의결권 자문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정숙호라고 합니다. 오늘 행동주의 펀드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으셔서 별로 그렇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스크린을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 저희 한국 의결권 자문은 이제 신생 의결권 자문사입니다. 요즘 의결권 자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많은데, 저희는 신생 자문사로서 좀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좀 주목받는 의결권 자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행동주의 글로벌 동향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의 그 활동이 왜 확대되고 있는지 요인을 한번 짚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그 양태 변화가 있는지 스크린 한 후에 물기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그 행동주의 펀드에 관한 글로벌 동향은 여러 경로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해가 바뀐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2025년도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동향에 관해서 보통 많이 인용되고 있는 자료로 라자드 자문사의 자료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2025년도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동향을 보면은 캠페인 목적에서 먼저 그 이사의 교체, 이사 멤버 교체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캠페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제 주저하는 문제를 떠나서 지배구조 개선 문제 중에서 이사의 변경이 주되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M&A. 우리나라도 앞으로 M&A가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보면은 특히 미국에서 M&A 중심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가 주된 그 캠페인 목적이 되고 있고, 우리 전통적인 그 펀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자본 배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도 크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M&A하고 자본 배분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별로 갔을 때, 미국, 북미 지역으로 소개되는데, 북미 지역으로는 다 미국입니다. 캐나다도 아니고, 미국에서 대부분 큰 활동을 보이고 있고,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요즘은 이제 이사 멤버의 직접 교체보다도 특정 이사 후보의 선임을 반대하는 vote, no, withdrawal 이런 식으로 그런 주주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해서 행동주의 운동의 변화도 일부 있고요. 그런 제도적인 환경이 이제 가져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까 이사의 교체가 있었는데 이사 선임 자체를 반대하는 후보에 대한 반대 운동도 많이 활발해졌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에서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활발하고요. 일본에서 작년에 25년도에 신규 캠페인 활동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은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은 M&A가 좀 감소하면서 좀 감소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한국과 일본을 우리 비교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우리 딜리전트 회사 아실 텐데요. 그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서 보고된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한국과 일본, 다른 나라 지역도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한국의 그 주주 행동주의 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은 2025년도에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좀 만만하게 좀 줄어든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그 이후로 급등하는 정시를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그 캠페인 대상 기업 수가 23년도에 77개사, 25년도에 60개사로 다소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26년 들어서 주총 과정에서도 많이 행동주의 활동이 있었고, 원래는 아마 좀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늘지 않을까, 다른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그런 식의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사 진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통계를 보시면 많지는 않습니다.
23년도 아마 저때가 그 행동 그 성펀드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고 난 직후로 보이는데 25년도에 10건 좀 적은 숫자를 보이고 원래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소 우리나라의 그 21년도 성펀드 규제 개선 이후에 많이 활성화됐다가 다소 주춤하는 모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사례들도 그 해당 보고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맨 밑에 주요 사례 맨 밑에 보면은 미국 유럽계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으로 특이할 건 없는데요. 원래 당연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계 활동도 많이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일본에서 아직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그 활동의 형태도 당초에 비공개 주주관리 펀드도 나중에 나오지만 그 비공개 협의보다는 이제 좀 표대길로 직접적인 행동 양성을 이제 띄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사의 진출권은 24년도에 특별히 감소를 했는데 이유는 뭐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25년도에는 역대 또 최고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주주의 행동주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배경이 뭘까? 좀 식상하지만 상법이 여전히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 좀 자양분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승미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 충분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3차 개정 시에 우리 자기주식 소각 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때 이사의 책임을 강한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 개인에 대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산 소각도 엄격한 규제하에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먼저 상법 개정에 따른 그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 그 제도적인 부분도 있겠는데 우리 주주들에 대한 주주들의 그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상법 개정 과정에서 주주들이 각성하는 계기도 되었고, 특별히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 가치를 이제 누리려고 하는 주주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상법 개정이 주주 및 투자자의 인식을 개선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주제인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 기반이 되고 있는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두 번째 그 점에 있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라든지 아까 감사위원 권리선출 확대 이런 부분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을 통해서 이사회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아까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중에서 운영 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그 국내 그 상펀드, 기관 전용 상펀드의 자산 운용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펀드도 좀 더 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지만 여전히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행동주의 펀드 전반적인 상펀드 규모겠지만 행동주의 펀드 확대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주의 펀드를 포함해서 상펀드, 넓게 보면 상펀드, 그리고 특별히 좁게 보면 행동주의 펀드로 우리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특별히 아까 국내 자금도 있겠지만 해외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시그널 같습니다. 아까 일본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은 아직 이제 현재도 그 해외 그 상펀드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회사들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 국내 행동주의 펀드에는 글로벌 그 기관들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글로벌 기관 자금은 일반 기관 전용성 펀드 외에 행동주의 펀드로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행동주의 펀드로 많이 유입되는 그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수익 창출을 하려고 했을 때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가장 유력한 창구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경로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모펀드로도 많이 들어오지만 행동주의 펀드로 특별히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밸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표에 보시는 것은 더벨에서 인용한 데이터인데요. 여기에는 일반 사모펀드 외에 밑에 보시는 행동주의 펀드들도 상당히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라이언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 최대 규모로 해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외 기관들은 이런 우리나라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공격적인 활동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신뢰를 보내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금이 직접 우리나라 행동주의 펀드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까 일본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마찬가지로 자금 유입이 있지만은 그보다는 직접적으로 일본의 시장에 외국계 펀드라든지 기관들이 직접 진출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향후에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병모에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 토대가 굳건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적절한 분석인지 의문스럽지만 AI를 활용한 행동주의 활동 효율성 및 분석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요즘 AI가 다 핫 이슈이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에도 AI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은 저희 자료를 인용했지만 맨 밑에 여기 회사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로스쿨에서 이런 분석 자료나 여러 분석 자료들이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행동주의 활동이 용이해졌다 이런 겁니다. 용이해졌고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있다. 이제 AI 활용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공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행동주의 활동에도 분석 비용이라든지 활동 비용을 많이 저감시키고 있고 그래서 또 AI의 어떤 분석, 행동주의 어떤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행동주의 펀드하고 유사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전통적인 우리 의결권 자문사의 분석 태도보다 행동주의 펀드의 입장과 많이 일치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유력한 이제 토대가 돼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도 많이 활발해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경험이 AI를 통해서 많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생 행동주의 펀드도 많이 생기고 있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AI가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글로벌하게는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사적으로 주변에 들어봐도 행동주의 펀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이런 데서 기폭제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뭐 잘 아실 것처럼 자문사의 경우에도 JP모간에서 그런 선언을 했지만 AI를 통해서 자체 분석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AI가 파워풀하다 이런 말씀을 이쪽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양태의 변화를 있는가? 전통적으로 바이아웃 전략을 통상 취해왔는데 요즘 많은 사모펀드라든지 행동주의 펀드로 행동주의 펀드 활동을 경환한 형태로 이렇게 많이 진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잘 아실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사모펀드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성격을 반면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래의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또는 주주 행동주의의 활동은 주로 최근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게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주주 환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사회를 통한 직접 경영 참여라든지 M&A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주의 활동의 전반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기소개는 말씀드렸는데 많이 확대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 활동의 우리나라 특히 중요한 부분은 기관 투자자 또는 소액 주주와의 연대 협력이라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동적 펀드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 또는 수익주주의 연대가 좀 특별히 필요한 부분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행동적 펀드도 향후에 또는 지금도 기관 투자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해외 사례로 잘 알려진 해외 사례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점인데 해외 사례로 2021년에 엑슨모빌 주중에서 0.02% 가진 엔진 넘버원 이 주주가 펀드죠. 주주가 아까 우리 이야기하셨던 그런 적극적인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이사 3명을 교체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고, 유사한 사례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요. 대량보 5% 룰 이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될 경우에 우리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부분도 주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적 정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격적인 행동주의 펀드 외에 우리 주주 관여 펀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주주 관여 펀드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조용한 행동을 하는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 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이제 펀드고,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기업과 조용한 대화를 취하면서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일본의 국부 펀드인 GPIF가 이런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죠.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수탁회사가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GPIF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행동주의 펀드 행동을 취하다가 이렇게 조용한 행동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용한 행동을 취하는 펀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이름도 쿼드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 쿼드 인게이지 펀드 뭐 이런 말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대응 방안이겠는데요. 항상 기업의 대응 방안이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한번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기업은 우선 IR 활동을 상시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전임 직장이 IR 협의회 회장이었는데요. IR 전도사까지는 아니지만 IR에 관심이 많았고, 여전히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봐도 IR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주주 행동주의가 확산이 될수록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IR을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IR 활동은 기업 경영의 필수적 요소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IR 협의회에 있을 때는 IR은 상장 기업의 책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라면 반드시 IR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게 글로벌 IR 정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R은 행동주의 펀드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업이 상장기업으로서, 특별히 상장기업으로서 주주와의 신뢰라든지 적정 주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경영상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겠다.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과제인데, 한 번 더 이제 이런 관점에 인식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대한상공에 있어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개 이제 이런 주주 행동주의라든지 부정적인 인식을 기업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반면에 한 30%의 답변 중에는 이런 지배구조 개선론이 이런 주주 행동을 통해서 경영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오너들의 답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경영상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AI를 말씀드렸는데 AI 전적으로 의존할 것은 아니지만
기업도 자기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AI를 역활용할 수 있는 방안, 기업 자기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통해서 AI를 활용해서도 자가 점검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이라든지 외부 자문기관에 이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한국의권 자문도 그런 외부 자문도 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배구조 문제에서 늘 나오는 게 이제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이사회 역할은 아직도 뭐 거수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고,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이제 이런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주주 행동주의의 공세가 크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이사회와 CEO, 경영진 간의 소통이라든지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모 대표님 중에 한 분은 이사회를 이용하니까 경영이 참 편하다, 경영이 쉽다, 좀 너무 느긋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할 부분을 이사회와 상의했을 때 많은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경영의 방향을 정할 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사회 기능이 계속 강화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이사들의 책임이 또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들과 CEO 간, 경쟁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CEO와 경영진과 이사회가 원활한 협조가 됐을 때 경영 성과도 높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처음 선임됐을 때 처음 미팅부터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시적인 소통, 카카오톡을 하시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사항에 대한 경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경영 판단의 원칙입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은 정리된 것처럼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를 기초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당연하기도 하고, 실제 이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 현장에서 누구나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다 경영 판단의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과거 조직에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이제 이사들이나 책임이나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대응 면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 굳이 이제 법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경영 판단의 원칙이 되겠는데요. 경영 판단의 원칙 이런 관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 관련해서 맨 뒤에 붙여놨지만은 우리 여러 가지 책자들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제 법무부에서 발간한 이 두 가지 자료가 현재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두 번째, 특별히 유의할 필요도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예민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는 사안들이 문제잖아요. 이제 그럴 때 특별히 저런 거래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 관점이라든지 개정된 사법에 따른 총주주 이익보라든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라든지 여러 그런 관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기업의 단기 실적이나 단기적 주주이익보다는 장기적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의 대응 면에서도 이런 장기적 기업 가치, 전체 주주의 이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아까 우리 이승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지만 그런 설득을 과정을 거치는 것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유용한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장기적 기업 가치를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법률에서 이렇게 가상의 영구주주 이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주주를 상정하는데 영구적으로 있는 주주를 상정하는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주로서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또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영원한 주주로서 내가 이 회사에 끝까지 있을 때 어떤 이익을 실현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그런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회사 가치 측면에서 판단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